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세권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전세권을 마무리하지 못했죠. 요약집 286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286페이지. 자, 전세권 밑에 쪽에 네모 2번에 보시면 효력 나와 있죠. 효력. 여기서 전세권자의 권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도해를 보시면 전세권자 권리하고 지상권자 권리를 두 개를 비교를 해놨죠. 이게 비교하는 게 다 이유가 있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자의 권리하고 지상권자 권리하고 대단히 흡사하죠. 일단 둘 다 용익 물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토지 이용권. 하지만 전세권 같은 경우는 객체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이용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 증감 청구권 행사 가능하다는 거죠.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료에 대해서, 전세권에 대해서는 전세금에 대해서 지료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무슨 권? 형성권입니다. 자, 둘 다 형성권에 해당된다. 자, 밑에 점 보시면 상린관계 준용된다. 이거 둘 다 똑같죠. 지상권에도 전세권에도 상린관계 준용된다. 준용되는 거 또 있어요. 또 뭐도 준용되죠?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에도 전세권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 준용된다라는 것은 213조하고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하고 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 두 가지 조문이 그대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지상권에도 전세권에도 매수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자, 근데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였죠.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역시 둘 다 무슨 권? 형성권이죠. 자, 마지막으로 처분권.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권리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권이 보장이 되는데 차이가 있죠. 지상권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죠. 전세권은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처분을 설정계약 당시에 처분을 금지시키는 특약이 들어갔다. 처분금지 특약 들어갔을 때 이거를 지상권에서 넣으셨다. 지상권에서 처분금지 특약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입니다, 무효. 왜냐하면 지상권자의 권리는 처분권은 절대적 보장되기 때문이죠. 자, 비교해서 처분금지 특약을 전세권에서 넣으셨다. 전세권에서. 여기서는 유효죠. 전세권에서는 처분을 금지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이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전세권에서는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경매 청구. 근데 지상권자는 그런 거 없어요.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하고 우선 변제도 받아낼 수 있죠. 담보 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서 본격적인 내용들 한 개씩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전세권자 권리입니다. 부동산 사용권입니다. 당연히 물권이겠죠. 용익 물권. 자,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하세요. 대항력. 전세권자는 대항력 있다. 그러면 대항력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대항력의 내용을 파악하셔야죠. 갑의 부동산의 을이 전세권자고 전세권자 을에게 대항력 있다는 것은 그 대항력의 내용을 잘 아셔야 되죠. 자, 만약에 목적물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을 때 뭐 건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병이 양수인이라는 거죠. 양수인. 그러면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을 때 을에게, 전세권자에게 이렇게 대항력 있다는 것은, 대항력의 그 내용은 갑이 지고 있었던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의 그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거? 승계되는 거죠. 설정자 지위가 승계되는 거. 그러니까 병은 목적물을 매수하면서 소유권 넘겨받으면서 자동적으로 전세권 설정자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병하고 을 사이에서 전세 계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에 나오듯이 전세 목적물 양도되면 전세금 반환 채무도 이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금 이제 누가 빼줘야 돼요? 갑이 전세금 빼줘야 돼요? 병이 전세금 빼줘야 돼요? 병이 빼줘야죠. 자, 그러면 을이 갑을 붙잡고 전세금 달라고 청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누구한테 전세금 달라고? 얘한테 전세금 달라고 청구하셔야죠. 병을 상대로 전세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4번도 확인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준용된다 그랬죠? 행사할 수 있다. 자, 밑에 양과로 2번 확인하세요. 상린관계 준용된다. 3번 전세금 증감 청구권. 자, 이때 증액할 때는 제한이 있죠. 5% 이내로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올릴 수 있죠? 1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5%까지만 증액할 수 있어요. 형성권이고요. 동그라미 2번 형성권. 자, 4번 확인합니다. 매수 청구권입니다.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속물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게 떠올라야 돼요. 독립성 있는 거 없는 거? 독립성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죠. 독립성 있는 거죠. 안 합쳐진 거죠. 그죠? 안 합쳐진 거. 자, 그러면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설치한 자의 소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1번이요. 전세권 종료 시에 청구합니다. 끝난 시점에서.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 둘 중에 한 가지 요건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설정자로부터 뭐를 받고 설치? 동의 받고 설치.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설치했든가 아니면은 설정자로부터 설정 계약할 당시에 매수한 물건이던가 이 둘 중에서 한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자, 내려가서 처분권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전세권과 관련해서 처분 금지 특약은 유효입니다. 유효. 상대적 보장이고요. 처분 금지 특약은 유효지만 처분권이 보장되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에 나오듯이 전세권자가 전세권 양도, 저당권 설정, 그리고 전전세, 임대 이런 거 할 수 있죠. 동의 받고 해야 돼요. 설정자로부터. 동의 안 받아도 할 수 있어요. 동의 안 받아도 할 수 있습니다. 보장은 되지만 니은에 나오듯이 설정 계약 당시에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이 들어갔다. 그러면 처분을 못하게 되죠. 자, 비교해서 동그라미 2번 지상권에 있어서의 처분 금지 특약은 무효라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6번에 보시면 전세권자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 받아낼 수도 있죠. 자, 근데 이 경매 청구 관련해서 조금 특수한 문제가 있는데 288페이지로 와보시면은 건물 일부 전세권자가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 있냐 이게 나와 있죠. 이렇게 빌라가 이렇게 있었죠. 빌라가 있었어요. 여기 303호. 빌라 303호. 303호를 전세 들어간 거죠. 그럼 빌라 건물주가 계시겠죠? 빌라 건물주 갑이에요. 갑. 이분이 이름이 박땡땡입니다. 박땡땡. 박씨 아저씨. 그러면 이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한 동 건물 전부를 전세 들어간 게 아니죠.
일부 전세 들어갔죠. 일부. 여기만 전세 들어간 거죠. 303. 그럼 이때 을은 일부 전세니까 저 박씨 아저씨께서 전세권 설정자께서 전세금 반환을 안 하시면 경매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부 전세니까 경매를 청구할 때 이 한동 건물 전부를 경매 청구입니까? 아니면 303호만 경매입니까? 전부 경매, 303호 경매. 네, 303호 경매죠. 여기만 경매 청구할 수 있죠. 303호를 경매 청구할 수 있을 뿐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 그거는 할 수 없다.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을이 가진 전세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부 전세죠. 일부 전세. 그러니까 을의 전세권 효력은 한동 건물 전부에 다 미치는 거, 여기에만 미치는 거. 여기에만 미친다는 거죠. 여기에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경매 청구. 근데 이럴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집인데요. 집. 그냥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에서 할머니가 살고 있고, 할머니가 이게 집주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전세 들어갔는데 방 한 칸 전세 들어갔죠. 방 한 칸 전세. 그럼 얘도 무슨 전세예요? 일부 전세죠. 일부 전세. 얘도 일부 전세. 일부. 자, 그러면 왼쪽도 일부 전세, 오른쪽도 일부 전세인데 이 오른쪽에서는 할머니가 전세금 안 빼줄 때 전세 들어간 여기 방만 경매 청구, 일부만 경매 청구.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만약에 방만 경매 청구가 된다 그러면 이 방을 누가 경락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할머니랑 그 경락인하고 어떻게 돼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왼쪽에서는 일부 경매 청구가 되는데 오른쪽에서는 일부 경매 청구가 안 되는 거죠. 그 차이는 이 303호는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 방만 전세 들어갔을 때는 여기만 경매 청구,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부 경매 청구할 수 없는데 그럼 주택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 이거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역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못 받으면 경매 못 해요, 이 경우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후순위에 저당권자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저당 그런 거 없죠. 목적물 전부를 저당 잡고 있는 것이고, 할머니 자금 사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를 못하지만 후순위에 있었던 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 주실 수 있죠.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해 줄 때까지. 그러면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면 어쨌든 이 주택이 경매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경락을 받고 이 주택 전부를 경락 받으시고 경락 대금에 대해서 이제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을하고 병 중에서 누구 순위가 앞서니까? 얘가 순위 앞서죠.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우선 변제는 누가 먼저 받아야 된다? 을이 먼저 받아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경락 대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이거는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전세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매각대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기억하세요.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만약에 이 저당권자 안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저당권자 안 계시면. 저당권자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 없으면 이러면 전세권 가지고는 이 을이 전부에 대해서든 일부에 대해서든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없죠. 이때 을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죠. 을한테는요. 자, 그래서 을이 이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의 지위가 아니라 채권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낼 수 있죠. 그래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매를 무슨 경매라 그러죠? 판결문 받아서 경매 때리는 거. 강제 경매라고 해요. 자, 그래서 강제 경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강제 경매는요. 예. 그래서 경매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네? 좀 써보죠. 네? 오른쪽 공간이 없으니까 왼쪽 가서 쓸게요. 자, 경매가 크게 일단 임의 경매가 있고요. 임의 경매. 경매라는 것은 임의 경매가 있고 그리고 강제 경매가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임의 경매, 강제 경매가. 임의 경매라는 것은 판결문 받을 필요가 없는 경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다.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그 물권 속에 이미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문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바로 법원 달려가서 경매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세권에 기해서 혹은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 청구하는 걸 임의 경매라고 하고 여기서는 판결문 필요하다고 필요 없다고? 판결문 필요가 없다고요. 집행권원 자체가 필요가 없으면 바로 경매 때리면 돼요. 근데 강제 경매라는 건 이렇게 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 지위에서 소송 제기해가지고 뭐를 받아야 된다고? 판결문 받아야 된다고. 판결문을 받아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것을 강제 경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매를 청구하고 매각받을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최소 6개월 걸려요. 6개월. 엄청 많이 걸려요. 근데 그 법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느긋하죠. 그분들은 느긋하죠. 그죠? 열심히 일해요. 그냥 설렁설렁해요. 그분들 설렁설렁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죠. 도대체 언제 매각되냐고. 경매 신청한 다음에.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내년 정도?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매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배당받을 때까지는 또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임의 경매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강제 경매를 하면 판결문까지 받아서 경매 신청해야 되죠. 이 판결문 받는데도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3개월 걸리고 또 경매 신청하고 배당받을 때까지 넉넉 잡아 8개월. 겁나 오래 걸리는 거죠. 해가 바뀌어버리네, 그죠? 엄청 오래 걸립니다. 자, 보죠. 자, 기억 확인합니다. 일부 전세권자. 전세권에 기해서는 전부 경매 신청할 수 없다. 이런 걸 무슨 경매라고요? 임의 경매. 니은이요. 일부 전세권자는 일반 채권에 기해서 전부 경매 신청. 그거는 할 수 있다. 요거는 강제 경매죠. 판결문 받아서 경매 때리는. 디귿입니다. 자, 일부 전세권자가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 뭐죠, 이거 디귿은요?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디귿 틀린 말이에요. 디귿 지우세요. 디귿 지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디귿은 전부 경매 청구가 아니라 매각대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일부 전세권자도 매각대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거 오타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의무를 보죠. 자, 첫 번째 의무는 목적물 유지, 수선 관리 의무가 전세권자한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뭐를 청구 못하죠?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전세권자가. 자, 그러나 3번에 나오듯이 필요비는 인정되지 않지만 유익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세권자 두 번째 권리, 용도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죠. 만약에 용도를 위반했다. 그러면 설정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특수 문제로 내려가죠. 자, 밑에 법정지상권 나와 있죠. 305조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305조 법정지상권, 그리고 366조 법정지상권, 그리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305조 법정지상권입니다. 305조 법정지상권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일단 토지 건물이 있고요. 토지 건물이 있고 토지가 갑거, 그리고 건물도 갑거예요. 이 상태에서요, 건물에 전세권자가 들어왔어요. 건물에 전세권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을은 전세권자고 갑은 전세권 설정자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토지 건물은 동일 소유자의 아니에요. 토지 건물. 동일 소유자죠. 그죠? 토지도 갑거, 건물도 갑거예요. 이 상태에서 갑이 토지 소유권을 병한테 넘기면, 뭐 이를테면 매매 계약 체결됐고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토지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거죠. 이때 건물주가 취득하는 것이 305조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설정자 갑이 취득하겠습니까? 전세권자 을이 취득하겠습니까? 누가 취득하죠? 건물주. 전세권 설정자 측에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에요. 조문 확인해보죠. 조문. 박스 안 보시면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일 때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고 토지만 승계인에게 매매했을 때 토지 소유권이 현재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1번입니다. 대지의 특별 승계인. 여기서 말하는 대지의 특별 승계인이 누구죠? 누가 대지를 승계받았죠? 네? 병입니다. 병. 자, 병은요, 전세권 설정자에게, 설정자 갑에게 지상권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현재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갑이 취득했다고 을이 취득했다고? 갑이 취득했다는 거죠. 이거를 시험에서 전세권 설정자에게가 아니라 전세권자에게 이런 식으로 함정파는 겁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괄호 속에 보시면 전세권자가 아닌이라고 되어 있죠. 전세권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대지의 특별 승계인 병이 전세권 설정자 갑에게 지상권 설정을 해준 걸로 본다. 요렇게 해야 맞는 지문이라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이 경우에 지상권이 성립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 설정하시면 안 되죠. 토지 사용할 사람이 정해졌죠. 누가 토지 사용권자예요? 네? 누가 토지 사용권자? 토지 사용권자. 갑이죠, 갑. 갑이 토지 사용권자죠. 법정지상권자. 그러니까 토지에다가 지상권 다시 설정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전세권도 설정하지 마시고요. 이거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대단히 비슷해요. 토지가 갑거고 건물이 갑거일 때 이렇게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갑이 토지만 을한테 팔았을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되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자, 만약에 매매 계약 속에서
이 지상 건물에 대해서 철거 특약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이 없으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거죠. 이때 갑이 뭐를 취득해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 보면 엄청 비슷하게 생겼어요. 같았다가 뭐 때문에 달라졌어요? 네? 뭘로 달라졌다? 매매로 달라졌죠. 매매로. 근데 차이는 뭐가 있죠? 왼쪽에는 건물에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었죠. 여긴 전세권자 들어와 있었죠. 여기는 그러면 안 들어와 있었죠. 그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네? 전반적인 공통점은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305조에 해당되려면은 건물에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럼 305조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건물에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라는 것입니다. 305조는요. 305조는 강행규정이에요. 네? 그래서 빨간 분필 어디 가죠? 자, 305조는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366조도 그렇고 305조도 그렇고 강행규정이에요. 자, 근데 잘 아시다시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무슨 규정? 요건 임의규정이죠. 배제 특약이 들어가지 않아야 성립하는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차이가 있죠. 자, 밑으로 내려가죠. 자, 이제 밑에 보시면 다시 타인 토지 위 건물 전세권자의 지위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박스 안에 보시면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 취득해서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를 놨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토지가 갑거고,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자로 들어왔고, 그러면 을은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건물 신축했다면은 이 건물은 을 거죠. 근데 이 건물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지금? 전세권자 들어왔다는 거죠. 첫 번째, 이때 병의 전세권 효력은요, 당연히 이 건물에 미치겠죠. 근데 만약에 이 건물에 부합물이 있다면, 이 건물에 뭔가 종물이 있다면, 종물. 자, 그리고 이 건물의 지상권이 이제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 거기서 많이 본 거죠. 자,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여기에 전세권 효력이 다 미친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 왜냐면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이 전세권자도 전세금 반환을 못 받으면은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했어요. 그러면 건물에다가 경매 청구하면 건물만 경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예, 부합물에도. 예? 또 어디에도? 종물에도. 또 어디에도?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다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다 미친다는 거죠. 저당권하고 같아요. 자, 그럼 결국 이 건물을 경락을 받게 되면, 자, 정이 이 건물을 경락을 받았다. 그러면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다 같이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저당권 파트에서 봤던 거하고 결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건물 전세권 효력 범위가 어디냐? 권리 종물 이론, 기억.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지상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이런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다 미친다. 따라서 니은 건물주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는 지상권이나 임차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아니, 건물주가 야, 나 지상권 없애버릴게. 야, 나 지상권 없애버릴게. 을이 지상권을 이렇게 없애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럼 갑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자가 토지 사용권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갑이 뭐를 청구할 수 있겠어요? 철거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갑이 철거 청구를 해버리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철거되죠. 사용권 없으니까. 그럼 전세권자도 어떻게 돼요? 나가셔야죠. 그러니까 전세권자의 이익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을은 자신의 지상권을 제멋대로 없애버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네, 그게 지금 현재 2번에서 아니죠. 니은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확인하세요. 지상권자가 지료 연체를 해서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건물 전세권자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운명은 자, 역시 토지가 있고요. 자, 토지가 있고 이 토지가 갑거. 그리고 이 토지에 을이 지상권자로 들어왔죠. 자, 그리고 나서 지상권자 을이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럼 신축했으니까 이 건물은 을 거죠. 근데 여기서 역시 건물에 전세권자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지상권자가 지료 약정이 있었으면 지료를 잘 갖다 내야죠. 얘가 만약에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면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해버리면은 갑이 뭐 할 수 있죠? 지상권 소멸 청구. 갑이 지상권에 대해서 소멸 청구해버리면은 지상권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자, 그러면 지상권이 없어지고, 그러면 을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남의 땅 위에 건물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 사용권은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럼 갑이 어떻게 하겠어요? 철거해라. 철거해라. 철거 청구하겠죠. 그럼 철거 청구해서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이 건물에 누가 살고 있어요? 얘가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죽을 맛이죠. 야, 철거하지 마라. 어? 야, 이 건물 철거하면 나는 어디로 가라고? 자, 따라서 전세권자 병이, 야, 지료 연체한 거는 을이 연체한 거잖아. 근데 왜 건물을 철거하려고 그래? 여기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과연 대항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를 현재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전세권자의 대항이 가능하다라고 해버리면은 이 경우는 갑의 소유권이 너무나 크게 침해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권을 가지고는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철거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셔야 됩니다. 전세권 소멸입니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병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지료 갖다 줘야 됩니다. 지료 갖다 줘야죠. 그죠? 살아남고 싶으시면요. 자, 그게 지금 요 2번에 대한 내용이죠. 건물의 전세권자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토지 소유자의 이 퇴거 요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야, 지금 건물 철거해야 되거든? 건물 철거해야 되니까 너 나가라. 갑이 병한테 나가라 그러는 거죠. 그럼 병은 대항할 수 있다, 병은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 가세요. 자, 전세권 처분 봅니다. 자, 첫 번째 양도 있죠. 양도 확인하시고요. 양도. 자, 여기서 양과로 3번을 확인합니다. 양과로 3번.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이 분리 양도가 가능한 것이냐. 자, 먼저 원칙입니다.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의 분리 양도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당연히 같이 가는 거니까 원칙적인 맥락에서는 분리 양도를 하시면 안 되죠. 자, 근데 이럴 수 있겠죠. 갑의 건물에 을이 전세권자로 살고 있고, 을이 전세권자로 살고 있고, 이때 을이 이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다면,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다면은 이 을은 갑에게 전세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지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채권을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을은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확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겠다. 가능하겠죠. 만료가 됐다면요. 자, 근데 만약에 만료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 전세가 존속 중이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을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이 확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갑한테 전세금 빼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속 중 같은 경우는 전세권하고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확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겠다. 안 된다는 거죠. 존속 중에는 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존속 중이라고 해도 장래 채권이 발생할 것은, 채권이 장래에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양도하는 거. 네, 그거는 허용되죠. 존속 중이라고 해도 조건부 양도는 허용된다. 자, 동그라미 2번을 확인하세요. 전세권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면 전세권이 없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만료가 됐다면. 자,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존속 중 같은 경우는 전세권하고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겠다. 그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만 존속 중에 전세권과 분리해서 채권만 양도하려면은 어떻게 양도하시라고요? 예, 조건부로 양도하시라는 거죠. 장래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채권 양도.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전전세. 전전세라는 거는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권 설정하는 걸 전전세라고 하죠. 전전세. 이때 전세권하고 전전세권의 범위, 그 관계를 잘 파악하셔야죠. 자, 을이 전세권자고 전세권자 을이 다시 전세권 설정했다. 그러면은 병은 전전세권자죠. 전전세권자. 이때 전세권의 범위하고 전전세권의 범위하고 뭐가 더 범위가 넓어야 되겠어요? 뭐가 더 범위가 더 커야 된다? 요게 더 커야죠, 요게. 만약에 을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2년이 남았으면, 2년밖에 안 남았으면은 전전세권자도 몇 년 안에서 하셔야 된다고? 2년이죠. 만약에 을의 전세금이 3억이라면 전전세금도 얼마에 안에서? 3억 안에서 하셔야죠. 그래서 존속기간과 이 전세금 관련된 그 범위는 전세권이 전전세를 이제 안는 방식이어야죠. 여기가 같든지 아니면 더 커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병이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 그럼 경매 청구해야죠. 전전세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전세금 반환받지 못했다면은 경매 청구해야 되는데, 이 경매 청구는 갑한테 경매 청구해요? 을한테 경매 청구해요? 갑의 물건에 살고 있죠? 병이요? 갑을 상대로 경매 청구하는 거죠. 갑을 상대로. 그러니까 전전세권자가 경매 청구하려면요, 전전세권 만료뿐만 아니라 전세권도 만료가 됐을 때, 전세권도 만료가 되고 전전세권도 만료가 둘 다 됐을 때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양괄호 2번하고 3번 확인하세요. 양괄호 2번은 전전세권 설정에도
원래 전세권 소멸 안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양괄호 3번에 나오듯이 존속기간. 네? 존손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면 존속기간이죠. 존속기간. 네? 존손. 네. 자, 전전세 존속기간은 원전세권 범위를 넘을 수 없죠. 자, 내려가서 양괄호 5번이요. 전전세권자가 경매 청구하려면 원전세도 끝, 전전세도 끝, 다 끝났을 때 그때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D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로요.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나와 있습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될 수가 있겠죠. 자, 당연히 전세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목적물 소유자가 갑이고 갑소유 목적물의 을이 전세권자고 그리고 을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저당권자 병이 들어왔다는 거죠. 저당권자 병이 들어왔다. 자, 그럼 이때 이 저당권자는 전세권을 담보 잡고 있는 것이어서 만약에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전세권이 소멸했다면 당연히 저당권도 소멸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저당권자 병은 전세권에 대해서는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겠죠. 다만 을이 갑한테 이제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죠. 그럼 전세권은 소멸했기 때문에 병이 을의 전세권에 대해서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이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 여기에 대해서 효력 주장 요거는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일종의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물상대위죠. 네? 물상대위. 원래 병이 저당 잡고 있던 게 을의 전세권이었죠. 근데 그 전세권이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그 가치 변형에 해당되는 여기에 효력을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병이 전세금 채권에 대해서 효력 주장하려면은 갑이 을한테 전세금 빼주기 전에 빨리 뭐 하셔야 돼? 빨리 압류해야죠. 그죠? 압류해야죠. 그죠? 네. 압류하기 전에 갑이 야, 전세금 여기 있어. 갑이 을한테 전세금 갖다 줘버리면은 이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을한테 갖다 주기 전에 빨리 압류해야 물상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이 이거를 압류해버리면은 갑은 이제 함부로 전세금을 을한테 빼주면 안 되죠. 이 전세금 병이 침발나왔죠, 지금? 병이 침발나왔기 때문에 을한테 빼주면 안 되죠. 자, 양괄호 2번을 확인합니다. 양괄호 2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동그라미 1번.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양괄호 3번 확인하세요. 저당권 목적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없어져 버린다. 자, 그러니까 둘째 줄 파랑 색깔 표시된 부분이요.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을 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이때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가름해서 존속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한다는 거죠. 채권을 압류해서 배당 요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밑에 양괄호 5번에서요. 물상대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치 변형에 대한 효력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물상대위. 자, 마지막 전세권 소멸이요. 당연히 목적물이 멸실되면 전세권은 소멸하겠죠.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자,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색 2번에 보시면 저당권과 전세권 경합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양괄호 1번은 전세권이 먼저 성립했죠. 이런 경우는 목적물이 경매 들어갔다고 해서 전세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죠. 전세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한 존속이다. 자, 근데 양괄호 2번은요. 저당권이 먼저 성립했죠. 저당권이 먼저 성립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성립했다면 이 경우는 목적물 경매 들어갔을 때 1순위 저당을 뭐라 그랬어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하고 전세권도 소멸하고 다 소멸하죠. 다 끝이 나는 거죠. 양괄호 3번이요. 전세권이 중간에 꼈네요. 근데 중간에 꼈어도 어차피 1순위는 누구예요? 지금 1순위. 저당권이잖아요. 그럼 역시 경매 들어가면 무슨 권리? 말소 기준 권리야. 그럼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죠. 지금 3번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1번 저당권 전세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막 다른 분한테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수강생 중에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막 옆에 사람한테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시냐고 그분이 자자 1번 저당권 자 1번 저당권 그리고 전세권 요렇게 을이 저당권하고 전세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번에 뭐가 있다고? 저당권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선생님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1순위가 저당권자고 그 다음이 전세권자가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문장에서 말하는 건. 그리고 나서 저당권자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아니 2번 저당권이라면서요. 그럼 얘가 2순위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당권 중에 얘가 2번이란 뜻이죠. 자 다시 한번 얘가 저당권 중에 2번이라고요. 그래서 얘를 2번이라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 순서입니다. 요 순서. 자 그러니까 목적물 경매 들어가면은 당연히 1순위가 저당이라서 말소에 기준되고 그냥 다 끝나는 거죠. 다 소멸하고 순서대로 배당받고 다 끝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전세권 마무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유치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